일본의 해군 파워는 압도적이며 한국은 이에 대비해야 한다. 이러한 일본의 해군에 대한 극찬은 비단 일본뿐만 아니라 한국 군사 전문가들에게도 오랫동안 나온 이야기입니다. 미래학자 조지 프리드먼조차 그에 져서 100년 후에서 일본은 섬이 가진 태생적인 한계 극복을 위해서 특히 자원이 부족한 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바다로 나오게 되어 있다는 것을 강조해왔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일본은 특별히 항공모함은 물론이고 잠수함 등 바다의 작전을 위한 군사력을 결집할 것이라며 군사 분야 학자가 아닌 미래학자조차도 한국은 긴장하면서 일본을 주시해야 하고 이에 대비책을 마련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실제 일본은 한국에 있어서 육군은 밀리지만 해군 파워가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글로벌 파이어 파워는 2021년에도 일본의 군사력이 한국보다 한 단계 위인 5위로 랭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는 일본의 해군 파워가 미국을 제외하고 세계에서 가장 앞선 국가 중 하나라고 파악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글로벌 파이어와 같은 나름 데이터가 누적된 기관마저 일본의 군사력을 인정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실제 일본이 구비한 각종 스펙이 앞섰다는 이유입니다. 일본은 해군력은 물론이고 이를 뒷받침한 공군이 있는데 이는 일본의 해군을 보완해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초계기만 해도 한국보다 앞선 평가를 받습니다. 해상 초계기는 일반적으로 첨단 레이더로 무장해서 적의 군함 혹은 잠수함까지 감시하는 범위가 매우 넓습니다. 지난 한국 초계기에 다가와서 위협 비행을 한 것도 바로 이 일본의 초계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다에서 아무리 속도가 빠르다고 하더라도 초계기가 작전을 수행하면 배는 불리하게 마련이기 때문이고 이 초계기는 잠수함까지 잡아내는 능력을 탑재합니다. 그런데 일본은 이런 초계기를 약 100여 대 곧 확보함으로 각종 항모와 초계함까지 가세해 준다면 그야말로 세상에서 일본을 이길 세력은 많지 않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반면 한국 초계기는 20여 대 내외로 일본에 크게 못 미치며 F-35도 일본은 총 140대 이상을 도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역시 한국보다 2배 이상의 F-35를 운영하면서 일본 군사력의 강화를 나타내는 지표로 상징될 것입니다. 특히 잠수함의 경우 4,000톤급의 소류 잠수함을 비롯해 22척을 운영하는 체제로 가고 있습니다. 섬나라의 일본은 북으로는 홋카이도를, 남쪽으로는 센카쿠를 비롯한 중국을 경계하므로 이러한 잠수함 운용은 일본 해군의 핵심 전력 중 하나입니다. 또한 일본 해군은 핵잠은 여러 가지 이유로 운용은 안 하지만 소류급 잠수함은 세계에서 가장 치명적인 전력을 보유한 잠수함 군단으로 알려져 있다고 평가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 세계에서 해군이 가장 강력한 축에 든다는 일본의 해군에 벌어지는 일은 의외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에는 일본과 같은 잠수함에도 불구하고 일본과는 상당히 다른 면이 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물론 앞서 논한 바와 같이 군사력을 기반으로 한 전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을 받쳐주는 스펙일 것입니다. 하지만 최근 한국과 일본 양국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과연 최신 스펙과 규모를 갖춘 것이 꼭 답일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우선 당장 지난 8일에 일본 해상자위대가 운용하는 잠수함 소류가 8일 홍콩 선적의 대형 상선과 충돌해 잠수함 승조원 3명이 다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문제는 다음 내용인데요. 그 과정이 크게 문제가 되었습니다. 당초 일본의 가토 관방장관에 따르면 충돌한 상선과 잠수함 모두 서로 별 진동이 없을 정도로 경미한 사건에 불과하다고 하는 등 이번 사건을 별 의미 없이 넘어가려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그런데 잠수함이 떠오른 과정을 조사하면서 일본 해상자위대의 문제점이 고스란히 노출되는 상황이 나온 것입니다. 우선 이 잠수함이 떠오르면서 상선과 부딪히며 통신이 마비됐습니다. 잠수함 마스트에 각종 통신 안테나를 비롯해서 모든 장비가 집중되어 있는 부분이 심하게 훼손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통신 안테나 훼손으로 인해서 일본 자위대는 승조원이 수면 위로 올라와서 직접 휴대폰으로 사고를 알렸고 잠수함 내에 어떤 통신수단도 사용이 불가능했다는 것이 추가로 밝혀진 것입니다. 제 아무리 스펙이 좋은 소류 잠수함 전단을 갖추더라도 안테나만 제거해버리면 무용지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서 야마무라 히로시 해상자위대 막료장은 추가 기자회견을 연 자리에서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고 한탄하면서 모든 통신이 끊기는 것은 가정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NHK는 해상자위대가 복수의 소류급 잠수함을 동중국해 경계 감시 등의 임무에 투입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즉 중국이 센카쿠나 일본 동정을 판단하러 핵잠 등을 보낼 때 이를 경계하는 중요 임무를 맡은 핵심 잠수함이지만 과연 일본이 가장 경계하는 중국 그리고 중국의 핵잠들을 효과적으로 막아낼 수 있겠냐는 의문이 고개를 든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소류 잠수함 상선 충돌 시에 가장 문제가 된 점은 애초에 수면 위에 올라가도 된다는 OK 사인이 난 것입니다.
심지어 수면 위의 상선도 확인을 사전에 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올라가다가 충돌한 게 아니냐는 의견이 나옵니다. 일본 해상자위대는 기술적인 결함인지 충분히 확인하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만 일본 소류 잠수함의 기술력은 충분히 세계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긴 합니다. 이번 소류 잠수함도 가장 적은 소음을 내는 잠수함으로 발각이 덜 됩니다. 구체적으로 선체 후방의 키가 알파벳 X자 형태로 설계돼 운항 중에 소음을 적게 내는 것이 큰 특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일본의 훌륭한 군사 스펙에도 불구하고 과연 운용을 잘 하고 있냐는 의문이 제기가 됩니다. 제 아무리 좋은 스펙의 기계를 갖췄다고 하더라도 상선과 충돌해서 마스트가 나가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냐는 것이고, 수면 위로 올라오는 순간 잠수함은 표적이 되어버리는데 전시에도 통신이 마비되어 핸드폰을 쓸 수는 없는 것입니다. 특히 갈수록 기강이 해이해지는 문제가 지적됩니다. 과거 2006년 일본 잠수함이 충돌한 배는 4,000톤급 상선이었는데 당시에도 4,000톤급의 상선의 소리를 듣지 못한 것은 말도 안 된다며 언론이 날선 비판을 가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4,000톤급이 아니라 5만 톤급 상선이기에 훨씬 규모도 크고 발생하는 소음도 분명했을 것이므로 애초에 부양을 허락한 잠수함 운용에 대해서 정밀한 조사와 더불어 질책도 이어질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잠수함 사고는 일본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도 부산항 등에서 한국 잠수함과 상선이 충돌하는 사고 등 세계 곳곳에서 이런 일은 없지는 않은데요. 왜 일본에선 이러한 뉴스가 유독 주목받으며 언론이 도마에 올리는지 그 이유가 궁금해지는데요. 바로 그것은 지난 2001년에 미국의 핵잠수함이 하와이에서 일본의 수산 고등학교의 실습선을 받아들인 엄청난 사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이 때문에 트라우마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수함 사고에 관해서는 다시는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고 방지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음에도 일본 해상자위대는 그것을 개선하지 않고 반복하면서 일본 국민들의 민심을 크게 잃고 있다고 파악되고 있습니다. 세금을 들여서 백날 장비만 굴려나가면 뭐하는가? 그렇다고 전력 운용이 제대로 되는 것도 아닌 것 같다면서 이러한 잠수함 사건이 나올 때마다 혀를 차고 있는 것이죠. 반면 한국은 규모는 작으나 내실 있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위함의 경우 2018 림팩에서 실전과 유사한 조건에서 치러진 가상훈련에서 상대함 12척을 가상으로 격침한 뒤에 공방전이 종료될 때까지 피격 없이 생존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으며, 가장 유명한 림팩 2004의 장보고함의 레전드 활약은 아직도 많은 밀리터리 덕후들에게 논의될 정도입니다. 미 해군 존 스테니스 항모와 두 척의 이지스 순양함, 구축함 등을 합쳐 30여 척을 격침시키고 한 번도 탐지되지 않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 2004년 림팩의 가장 클라이막스 부분은 마지막에 장보고함이 훈련이 종료된 직후에 부상을 했는데 그것이 미국의 항공모함 바로 옆이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나의 무용담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그만큼 한국의 잠수함 운용이나 활약은 눈부셨다는 이야기가 주를 이룹니다. 일본은 잠수함을 부상시켰는데 발견 못하기가 더 어렵다는 5만 톤급 상선이 있었던 반면에 한국의 잠수함은 부상을 시켰더니 들키지 않기가 어려운 항공모함의 밑에 있었다는 극과 극 비교가 되는 셈입니다. 최근 한국은 지속적으로 잠수함 진수나 경항모 등을 통해 해군 파워를 중장기 플랜으로 세우고 군사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이러한 전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전력이 아닌가 하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12척으로 수백 척의 외를 몰아낸 그 저력이 여전히 한국의 해군에는 자리 잡고 있다는 의견입니다. 미국이 본격적인 외교 행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미국은 첫 단추로 일본, 호주, 인도 등과 함께 4개국 안보협의체인 쿼드 외교장관 온라인 회담을 개최합니다. 다시금 중국을 제대로 압박하겠다는 것입니다. 쿼드는 중국의 해상 진출 견제를 기조로 트럼프 행정부 때 출범했습니다. 목적이 뚜렷한 만큼 이번 온라인 회담에서도 동일한 이야기가 오고 갈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의 해양 진출을 염두에 둔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실현을 위한 협력을 재차 확인하겠죠? 아울러 첫 쿼드 정상회담을 이달 중 화상회의 방식으로 개최하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동맹국들과 긴밀하게 협력하는 것이 중국 전략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이 전략을 통해 미국이 중국과의 경쟁을 더 잘 수행할 것이라고 장담했죠.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인도 총리와의 통화에서도 쿼드를 통한 인도태평양 안보 강화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 다만 일본 정부는 한 발 물러서는 모양새를 보였습니다. 현 시점에서 미국, 일본, 호주, 인도 정상회담을 개최할 예정은 없는 것으로 안다며 쿼드 정상회담 개최를 부인한 바 있습니다. 이는 다분히 중국을
의식한 것입니다. 중국은 관영 언론을 통해 쿼드와 관련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쿼드 국가들이 어떻게 협력을 해도 중국이 다른 모든 주요 국가와 관계가 악화되지 않는 이상 아시아 나토는 구성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현재 중국의 외교 정책은 다른 아시아 국가들이 적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독 일본만큼은 예외로 보입니다. 중국은 센가쿠 열도에 대한 본격적인 공세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16일 중국 해경국 선박 두 척이 중일 영유권 분쟁 지역인 동중국해 센가쿠 열도에 대놓고 침입한 것입니다. 이는 현지 언론들이 속보로 전한 내용입니다. 중국 선박 두 척은 오전 4시 15분쯤 센가쿠 열도 주변 해역에 침입해 항해 중인 일본 어선에 접근했습니다. 그리고 어선을 향해 센가쿠 영해에서 나가라고 경고했습니다. 당시 중국 선박 가운데 한 척은 최첨단 기관포를 탑재하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더욱 문제는 전날에도 다른 중국 선박 두 척이 센가쿠 열도를 넘어간 것입니다. 해당 선박이 해상에 오래 머물면서 일시적으로는 중국 선박 4척이 일본 영해를 항행했습니다. 일본으로서는 초비상에 걸릴 일이네요. 중국은 지난 1일부터 변경된 해경법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해당 법안은 연안의 해상 경비를 담당하는 해경국의 권한과 역할을 대폭 강화한 것입니다. 해경법의 핵심은 해경국을 중요한 해상 무장 부대로서 준군사 조직으로 명시하고 무단으로 중국 영해에 진입한 외국 선박을 강제로 퇴거시키고 조사하는 권한을 부여한 것입니다. 또한 자신들의 해역에서 불법으로 활동하는 외국 선박에 대해 강제 조치에 따르지 않을 경우 무기 사용을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두 나라의 무력 충돌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해당 법안의 타겟도 명확합니다. 중국과 일본이 영토 분쟁을 벌이고 있는 센가쿠 열도입니다. 이번 사태에 대해 일본 가토 관방장관은 긴급 브리핑을 실시했습니다. 중국의 행위를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이러한 활동은 명백히 국제법 위반이다. 외교 경로를 통해 중국 측에 엄중 항의했다. 일본 정부의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기관포를 실은 해경국 선박이 영해를 침입하는 일은 무척 드물다고 합니다. 따라서 중국의 도발 수위가 확연히 높아졌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한편 이와 관련해 오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도 일본을 당황하게 할 만한 발언을 했습니다. 센가쿠 열도의 상황을 독도와 연관 지은 것입니다. 일본은 현재 독도 문제를 국제재판소 ICJ에 제소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에 대해서 무대응 기조로 가고 있죠. 어차피 상대할 가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사카 유지 교수에 따르면 일본이 독도 문제를 ICJ에 가지고 가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센가쿠 열도에 있다고 합니다. 일본이 ICJ의 독도 문제를 가져갈 경우 오히려 한국의 실효 지배를 강화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고 중국과 분쟁 중인 센가쿠 열도와 비교해 이중적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는 국제적 비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현재 센가쿠 열도에 대해서는 ICJ 제소 의사가 전혀 없습니다. 이유는 센가쿠 열도를 자신들이 실효 지배하고 있고 중국과 영토 문제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독도에 대해서만 일방적으로 제소를 한다는 것은 모순입니다. 한국의 입장에서는 중국이 센가쿠 열도의 영유권을 계속 주장할수록 더 좋은 것입니다. 한편 일본 정부는 센가쿠 열도의 위협이 가해질 때마다 미국에 SOS를 보냅니다. 일본은 미국과 군사적 동맹을 더 강화하려고 하고 있죠. 물론 이는 미국의 입장과도 일치하는 건 사실입니다. 미국 역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미일 동맹 강화에 주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월 스가 일본 총리와의 첫 전화통화에서 센가쿠 열도의 미일 안보조약 제5조 적용을 약속했습니다. 미일 안보조약 제5조는 미일은 일본 행정권 아래에 있는 영토에서 미국 또는 일본에 대한 무력 공격이 있을 경우 자국의 헌법 규정 및 절차에 따라 공동 위협에 대처하도록 행동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중국이 센가쿠 열도를 공격할 경우 미국이 적극적으로 가담해서 일본을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센가쿠 열도가 자국 행정권 안에 있는 만큼 당연히 미국이 군사 개입을
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이를 처음으로 수용한 건 트럼프 전 대통령이었습니다. 이후 바이든 대통령이 생각구 열도 영유권 문제에 대해 일본 정부 측 주장을 그대로 수용했다는 것은 앞으로 미일 동맹을 강화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이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 일본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들에게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군사적으로는 초강대국이지만 무한대로 국방비를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일본의 군사력을 끌어들여 손쉽게 중국을 막으려는 계산이죠. 실제로는 도와준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미일 정부는 1년짜리 미일 방위비 특별협정에 대해서도 합의를 완료했다고 지난 17일 발표했습니다. 이온 게이자의 신문에 따르면 일본 외무성은 2021년 회계년도 1년 동안 기존 협정을 적용하고 2022년 회계년도 이후 분담액은 다시 협상하는 방안에 미국과 합의했다고 합니다. 일본의 이에 대해 자화자찬을 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정권 출범 후 이른 시기에 필요한 합의에 이른 것은 큰 성과이다. 미일 동맹의 신뢰성을 높이고 이를 국제사회에 알리는 것이다. 한국 정부도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인상 압박 등으로 인해 2019년 말 시작한 새 방위비 분담금 협정 협상을 아직 마무리 짓지 못했습니다. 바이든 정부 출범으로 곧 타결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CNN은 한미 양국이 외교 장관선에서까지 합의했다가 트럼프 전 대통령의 퇴짜로 무산된 약 13% 인상안이 유력한 것으로 관측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닥터시사TV였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